안녕하세요. 부산 한 달 살기 브이로그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 경험한 가장 긴 걷기 여정인 해파랑길 1코스 완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륙도에서 해운대에 이르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둘레길이라고 하는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했던 날입니다. 무려 20km 이상을 걸었으니까요. 이번에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오륙도로 가서 4.7km 정도 되는 바다 옆 산책로를 걸으려고 했거든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동생말이라는 곳까지 바다 옆에 난 산길을 걸으면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곳은 오륙도에서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해파랑길 1코스의 첫 구간이며 걷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해파랑길 1코스는 총 17km이며 보통 6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와 남해를 나누는 오륙도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둘레길인데요. 전체 길이가 무려 770km에 달하는 이 긴 여정은 총 50개 코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해안의 푸른 바다를 끼고 걷는 이 길은 해와 파랑, 그리고 길을 합친 이름으로 해와 파도가 함께하는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둘레길에는 남해안을 걷는 남파랑길, 서해안을 걷는 서해랑길도 있습니다. 휴전선 남쪽을 걷는 내륙 동서 횡단 둘레길도 있고요. 이 모든 둘레길을 걸으면 대한민국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셈이라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완주 코스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해파랑길 1코스를 전부 걸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중 첫 구간만 걸으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았던 거죠. 여유 있게 나가서 숙소에서 버스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오륙도 끝에 스카이워크로 갔습니다. 그곳이 해파랑길 1코스의 시발점이거든요. 버스가 오륙도 끝머리에 도달할 무렵부터 창밖 풍경이 예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스가 드디어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닷가 절경을 보면서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본 풍경 가운데 가장 멋있고 시원한 모습이었어요.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는 그야말로 가슴이 뻥 뚫리도록 시원하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스카이워크에 서서 눈이 닿는 먼 끝에 거대한 수평선이 펼쳐져 있고 그 아스라한 선 위아래로 엷은 파랑의 하늘과 짙은 파랑의 바다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륙도는 동쪽에서 보면 6개의 섬으로 보이지만 서쪽에서 보면 5개의 섬으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카이워크는 아마도 40여 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바닥에 강화 유리를 놓고 그 위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꾸민 시설물이에요. 투명 유리 아래만 보면 바위와 찰싹거리는 파도와 바닷물 때문에 아찔하지만 거기서 덜덜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그곳에 와서 사진을 찍고 멋진 풍광을 즐기더군요. 날이 좋아서 그런지 해파랑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해파랑길 1코스는 50개에 이르는 해파랑 코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산과 바위 절벽에다 나무 계단들을 설치해 놓았고 흙이 있는 길도 평평하게 다져 놓아서 걷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열심히 걸으면 2시간 정도에 4.7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저는 수도 없이 깊은 감탄과 함께 바다를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서쪽으로 광안리와 해운대가 모두 보이더군요.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공기를 지나 아스라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코스를 걷다 보면 풍경이 아름다운 장소마다 잠시 쉴 수 있도록 벤치가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기 솜털 같은 구름들이 펼쳐진 창공, 한없이 푸르고 드넓은 바다, 다양한 모양의 바위와 거기에 끝없이 부딪히는 파도, 그 파도에 침식되는 돌들과 산을 뒤덮은 나무들, 시원하게 부는 바람, 이 모든 것을 글로는 도저히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저는
오륙도에서 이기대에 이르는 갈매길을 걸었습니다. 이기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해안 산책로 중 하나로 해파랑길과 부산 갈매길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기대라는 이름에는 두 명의 기생을 기리는 역사가 담겨 있는데 논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곳을 점령한 왜군이 경치에 취해 술판을 벌였는데 기생 두 명이 외장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하더군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의 바위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어울려 그야말로 절경인데 8천만 년 전에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화산 지형입니다. 이기대 해안은 백악기 시대의 퇴적암과 화산암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질 구조를 자랑하는데 오랜 세월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기암 괴석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명소로도 유명해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산 위에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출발하여 처음에만 오르막길이 있었을 뿐 대체로 내리막길이 많았습니다. 반대쪽에서 오면 오르막길이 많아서 더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안가 바위 절벽에 설치된 나무 계단을 내려갈 때 반대편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자니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바다를 내려보는 가파른 계단에서 제가 비교적 여유 있게 내려가고 있을 때 4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올라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난간을 겨우 붙잡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끝이 뭡니까? 아니요. 이제 10여 분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그 후로는 바로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도착해요.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계속 오르막길이라서 무척 힘드네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출발했던 곳은 이미 영도에서 버스를 타고 오륙도 스카이워크까지 올라온 곳이라 아마도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대 쪽에서 오는 사람은 산 아래에서 시작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오르막이 많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어쩌면 이기대나 광안리의 수욕장 쪽에서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해파랑길의 마지막 코스를 걷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특이한 풍경은 개인들 외에도 어떤 회사에서 마치 단체 훈련이라도 하는 듯이 줄지어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벽 위 일부 좁은 길은 양쪽에서 오는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울 만큼 폭이 좁았어요. 그런 곳에서 저는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길 옆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어림잡아 2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들 중 일부의 가슴에는 직책이 적힌 이름표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상무라는 직책이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오는 젊은 안내인에게 어느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냐고 물었더니 여러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여러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회사원들이 모여서 해파랑길을 걷는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제 앞으로 줄지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아마 수학여행을 왔다가 그렇게 걷는 듯 했습니다. 그들 중 드물게 저에게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기특해서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힘내. 거의 다 왔어. 이제 1시간만 더 가면 돼. 오르막길로. 제 말을 들은 아이들이 비명이라도 지를 기세였습니다. 1시간이나 더 간다고요? 오르막길로? 얘들아, 앞으로 1시간이나 더 가야 한대. 제 말을 들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저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빠른 걸음이라면 아마 1시간은 안 걸릴 겁니다.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두 앉아서 쉴 수 있는 넓은 장소도 없을 테니까 그들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30분 정도면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자주 쉬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풍경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운 첫 구간이 끝나고 동생말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동생말은 산의 동쪽 끝자락이라는 뜻인데 해안 끝으로 돌출된 그곳에 서면 광안대교와 해운대, 청사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일부러 걸으라고 자가를 세워둔 듯한 길이 나타났어요.
넓은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잔돌로 꾸민 길은 100m 정도 뻗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꾸민 길이거니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맨발 황토길 걷기가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기꺼이 신발을 벗고 자갈길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갈들을 일부러 뾰족하게 세워서 깔아두었으므로 예상보다 발바닥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옆에 설치된 난간에 손을 뻗어잡고 의지해서 겨우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갈길을 완주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동생 말이 어디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단지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기 전에 있는 어느 곳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아침에 5, 6도 스카이워크에 가서 갈매길을 걷는다는 것까지만 계획했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름다운 해안길이 끝났을 때 갑자기 나타난 동네는 번화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지하철도 버스역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 저는 난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변길을 따라가면 필시 광안리 해수욕장에 이를 것으로 짐작했거든요. 이미 5km를 걸었어도 해안 풍광이 아름다워서 그랬는지 별로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광안리까지 계속 걷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자니 해파란 길을 안내하는 깃발과 표식을 보고 찾아가는 것도 은근히 재미있었어요. 5, 6도 스카이워크에서 한참 구경하고 해파란 길을 걷기 시작한 시각은 1시 50분이었습니다. 동생 말에 이르렀을 때는 어느덧 이미 2시간이나 지난 후였어요. 저는 멀리 광안리 해변을 바라보고 자주 사진도 찍으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 중간에도 길이 예쁜 곳이 많았지만 찻길 옆 인도로 걸을 때가 많아서 처음 느꼈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걷다가 수영구에 들어섰을 때 한 아파트 단지 아래쪽으로 걷기에 너무 좋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 아파트였어요. 바다 바로 옆에 만들어진 넓은 도로가 오직 걷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광안해변로 자전거 길이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바닥에는 발이 피곤하지 않도록 푹신한 재료, 아마 우레탄을 깔아놓은 듯 했어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길이 거의 끝날 무렵, 저는 우연히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정말로 자전거를 2시간까지 무료로 대여한다고 적혀 있었고, 사무실 옆에는 크기가 다른 여러 대의 자전거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돌연히 자전거를 타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정말로 아무나 무료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대여 신청서에다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면 자전거뿐 아니라 헬멧까지 주더군요. 저는 어색하게 그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방금 걸어왔던 푹신한 바닥의 좋은 도로를 다시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니 걷는 것보다 몇 배나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모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5시가 되었으므로 저는 자전거를 겨우 20분만 타고 돌려주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좋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탈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광안리로 가는 길에서 저는 곧잘 해파란 길 표식을 잃고 다른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은 여전히 밝았으므로 저는 그냥 바닷가 옆길만 따라갔어요. 그러자 드디어 광안리 해변에 도달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말로만 들었던 광안리 해변을 직접 보게 된 거죠. 과거에 부산을 올 때마다 해운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만큼 해운대가 유명하기 때문이죠. 부산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갈치 시장과 해운대 해수욕장을 떠올리곤 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광안리가 더 핫한 장소라고 합니다. 드론 라이트 쇼와 불꽃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 행사는 요즘 광안리에서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오는 11월 4일인가에 벌어질 불꽃 페스티벌도 역시 광안리 해변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축제를 보기 위한 주요 장소 예약비는 너무나 비싸다고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요.
해변과 광안대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카페의 창가 자리는 수십만 원에 이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광안리 해변 옆 인도는 무척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인도 바로 옆에는 찻길이 있었고 다시 그 옆에는 상점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그것은 해운대와 다른 점입니다. 해운대에는 상점 건물들이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지 않거든요. 해운대 해변 옆에 나무들이 있고 그 옆에 차도가 있고 상점들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해운대역에서 해변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도로만 대단히 넓고 잘 꾸며져 있으며 가게가 밀집되어 있어요. 아마도 500m 정도 되는 이 도로의 가운데는 무척 넓은 인도가 있고 그 양옆에 겨우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있으며 그 옆에 다시 인도가 있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광안리 해변에 도착한 저는 손으로 바닷물을 만져볼까 생각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바닷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려면 모래사장을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한참 걸어서 다리도 허리도 아팠거든요. 광안대교와 모래사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약간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걷기를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해운대까지 계속 걸을 것인가? 이미 6시가 가까웠고 곧 어두워지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까지. 거기까지 가면 저는 해파랑길 1코스를 완주하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광안리 해변 끝자락에 이르자 국화꽃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각종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꽃을 보고 별로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곳의 꽃들은 무척 아름다웠으므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탐스럽게 무더기로 피어 있었어요. 국화꽃이 이렇게 다양한가요? 저는 새삼 국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감탄하고 말았으며 기회가 되면 다시 광안리를 방문하기로 작정하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광안리에서 해운대로 가기 시작했을 때 날은 이미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걸었던 구간 중 가장 힘들고 재미없는 곳이 광안리에서 해운대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도로가 복잡해지면서 중간에 해파랑 표식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주 길을 헤매면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카카오맵을 보고 가지만 지쳐서 그런지 곧잘 엉뚱한 곳을 걸어서 한참 돌기도 했어요. 날이 어두워서 보이는 것도 많지 않아서 재미없었고 인도에 걷는 사람도 거의 없었으며 거리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이르렀을 때 잉어빵을 구워 파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고 지친 나머지 잉어빵을 사 먹으면서 빵을 굽는 사장 부부에게 목적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을 물어보려다가 밤에 해수욕장을 묻는 게 이상할지 모른다 싶어서 해운대역까지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서 가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안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잉어빵을 굽는 사장님은 해운대역보다 동백역이 훨씬 가깝다고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해운대역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잉어빵을 봉지에 담아주는 사장 부인이 남편에게 핀잔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 동백역이 아니라 해운대역으로 간다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돼요. 사장 남자는 제가 가까운 전철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고 짐작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영리한 선견지명을 가진 대답이었죠. 그러나 저의 물음을 곧이곧대로 이해한 여사장의 대답을 생각할 때 나이가 들면 남자보다 여자가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 것인지 저는 잉어빵을 먹으면서 생각했지만 그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사장이 가리킨 대로 저는 단지 안으로 들어섰으며 아파트 건물 사이길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런지 아파트마다 불이 켜져서 분주한 느낌이 들었고 이미 저녁을 먹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제 옆으로 뛰어다녔어요. 아직도 갈 길이 먼 저는 지친 마음과 몸으로 괜스레 서글픈 마음이 되어서 걸음을 재촉했고 다시 한참 걸어서 겨우겨우 해운대 해변 옆에 도착했습니다. 카카오맵에서는 제가 이미 해운대에 온 것으로 보이지만
바다가 캄캄해서 그런지 거리도 어두웠고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매우 어둡고 거리에 사람들도 거의 없었으므로 저는 처음에는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걷다가 갑자기 HAEUNDA BEACH라고 적힌 안내판을 보고서야 저는 비로소 탄식했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다. 해파랑길 1코스를 완주했어. 해운대 해변 입구에 도착해서 차도를 건너려고 서 있을 때 수많은 여고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어보니 그들도 수학여행으로 부산에 왔다고 하더군요. 강릉여고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왔다는 겁니다. 참으로 좋을 때고 재미있을 때죠. 저는 중고등학생 때 그런 수학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광안리 해변에 비해 어둡고 쓸쓸하기까지 한 해운대. 해변에 서서 잠시 캄캄한 바다를 보고 있자니 시간은 이미 8시가 되었습니다. 5, 6도 스카이워크에 도착했을 때가 1시 정도였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쉬고 20분 정도는 자전거를 타기는 했지만 그 밖에는 거의 계속 걸었던 셈입니다. 나중에 숙소에서 핸드폰을 보니 페도미터 앱에서 3만 보를 달성했다는 폭죽이 터지고 있었어요. 해운대역 앞 번화한 도로에서 저녁으로 뭘 먹을까 생각하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전철역에 도달했으므로 그냥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찾을 힘도 없었거든요. 정말 피곤했는지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약간 졸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긴 그러나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부산 한 달 살기 여정은 계속 이어질 테니 꾸준한 관심 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